자, 고재열 네. 기자님, 이게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사이버 사령부 얘기는 아직 안 나오냐? 결국 나왔네요. 예. 뭐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100여 명이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에 인터넷에서 12,000번 넘는 이제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이 사이버 사령부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1년 30억, 2012년 42억, 2013년 예. 55억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단장이 유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윗선 개입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받으면 이게 드러난 지금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감히 국정원이 관여하는 이 일에 개입도 못했다. 그러니까 국방부로는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이것은 이제 국정원이 직접 관할해서 갔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때 예. 당시에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의 개인적 일탈. 예. 이거 야당이나 이제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무슨 개인적 일탈이냐.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범죄고 어딘가의 기획팀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국정원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자체로 미래의 어떤 가능한 사이버 전쟁 예. 뭐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사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있었나? 뭐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예. 정도로 생소한 조직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또 그 뒤에 취재된 바에 의하면 조직을 계속 확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럼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국정원에서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산하에 생각보다 많은 조직을 두고 있었다. 예. 그리고 단순히 댓글 공작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작을 함께 진행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이미 국정원과 사이버사 간에는 연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흔적들이 자꾸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해주고 무슨 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하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고 이것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렇다면 이 사이버 사령부 전체의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사이버 사령관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보고 라인과 지시 라인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 평론가님,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원 TF, 개혁 TF,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국정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지난 9년 동안 당신들이 국내 정치에 도대체 어떻게 개입을 했어? 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었어? 하면서 이제 국정원 내부를 샅샅이 뒤집어서 끄집어내는 건데 사실 어찌 보면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에 예산 지원됐던 거, 이건 보도도 났었고 일부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부분. 관련자들이 네. 이제 그 유죄를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가는 파이프라인 말고 그럼 사이버 사령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 군 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갖고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형이 이미 내려졌거나 예. 또 이제 그 당시 530 심리전단 그 사이버 사령부의 이제 핵심 그 조직이죠. 예. 거기서 주로 이제 댓글 작업을 이제 한 거로 되어 있는 그 심리전단의 그 단장. 예. 단장 경우에는 뭐 지난 2월 달에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도 지금 그거 지금 형량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유죄로 지금 이제 판단을 지금 받은 상태긴 한데 이게 지금 형량이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국방부가 발표하기는 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만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재욱하고 옥도경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전직 사령관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연재욱 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실형을 별로 이렇게 살질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그 집행유예 상태에서 2016년인가요? 또 그걸 하죠. 그러니까 한화에 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화에 또 그 무슨 고문으로 취직을 해서 그때 또 논란을 좀 빚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 연재욱 그 전 사령관이 이른바 독일 사관학교파 독사파 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좀 상당히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완전히 지금 사실은 다시 수사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 군에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 국정원 내 심리 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 쪽에 저걸 또 만들었을까를 예. 생각을 해보면 예비팀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팀?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 심리 전단을 활동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포착되거나 했을 때 활동에 좀 지장이 좀 초래됐을 때 예,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비슷하게 예. 존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정원 예산이 글로 다 들어가서 실제로 그 국정원 일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부가 뭐 한 만 몇천 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재옥이나 옥도경 전 그 사령관들을 이제 형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빅데이터를 돌려보니 뭐 한 3만 건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그 수정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전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정원 TF가 하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어찌됐건 특수활동비가 1년에 뭐 한 거의 요즘은 한 1,800억 정도 국방부로 넘어가거든요. 예, 군 정보 활동에 쓰라고 국정원에서 넘기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활용을 해서 예, 국정원 TF가 이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예.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을 건네고 그러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건가요? 원래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일이죠.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예. 하도록 그 활동에 투입되는 게 예산인데 사실은 과거 그 일종의 독재 정권의 유산인데요. 이게 내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는 국방정보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예. 이게 이제 합참정보본부까지 겸하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또 그 정보본부와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형체는 뭐 하는 건지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부 인력은 계속 충원하고 있었고 예. 또 최근에 지금도 들어보니까 뭐가 돌아가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도 여전히 뭐 뭔가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국정원 예산이 여전히 들어가서 쓰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돈이 들어가는 이상 그 돈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당연히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원장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검찰 출신이 가거나 또 군 출신이 가거나 이제 남재준 씨가 대표적이지만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좀 강화되는 현상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 타이트한 조직이 서로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 댓글 공작 당시에서부터 그 뒤에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똑같은 류의 변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이거를 수습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과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국정원의 여론 조작 팀의 증식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일개 부처를 좀 확장하는 그런 구조에서 민간인 이 여론 조작 팀을 구성해서 이것도 최대 연간 규모로 3,500만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한 덩어리가 또 있고, 그러니까 국정원 내도 계속적으로 한 일개 국기에 해당할 만큼 키웠고, 민간인 여론 조작팀을 키웠고, 또 사이버 사령부를 두어서 거기도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고, 또 거기로도 부족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 지원을 해서 구구단체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또 하게 하는, 뭐 우리가 고용 형태로 보자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파견직, 거기다 용역까지 상당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라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디만큼 얼만큼 커졌는지 그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 평론가님, 네. 지금 만약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죠, 사실은. 가장 시급한 일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이 시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뭐 방산비리라든가 이거 사실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사안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아마 직접 손대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군의 정보 조직하는 사실은 국정원과 거의 뭐 일심동체처럼 움직여 계속 왔고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이 정보 라인에 특히 이 사이버 사령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직보도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그 국방부 장관 산하에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모르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국정원에서 직접 지휘를 하는 조직이다라고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관례상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하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 내에는 의외로 자료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국정원 내에는 아마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자기네 자체 조직으로도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외곽단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제 군 쪽에도 한 부분을 떼줘서 또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용역을 다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국정원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고도 아마 다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역시 국정원 TF, 적폐청산 TF에서 이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실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유죄를 받고 그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받단 말이에요. 그 연재욱, 옥도경 예. 이 책임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문제 제기를 할 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 하겠다. 예, 예. 그럼 또 앞으로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정원에서 나온 거 보면 이른바 보수진영의 인사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었냐. 예. 그 원세훈을 잘 아는 정도원 씨가 그분은 자기 판단 안 하고 지시하는 대로 그냥 무대뽀를 합니다. 예.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국정원이 저지른 이 범죄적 행위 그 밑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당연히 위에서는 이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이고 예. 국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 내지 정보력 내지 어떤 그 기술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한 건데요. 예. 이분들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하고 나서 광우병 2008 사태, 년에. 예, 항의하는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심각한 어떤 정권 내부의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해서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예전에 그 구 시대에 누렸던 어떤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우리의 과오도 있지만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 소위 민주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발전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또 분출되고 정권이 바뀌고 하게 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국정원이 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일종의 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군사 정권에 늘 해왔던 군부 독재의 잔재고요. 그다음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민간인들까지 동원을 하고 또 과거에 이제 뭐 일베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뭐 국정원을 견학시키고 선물도 주고 또 돈을 주면서 댓글 공작을 하게 만들고 이런 그 여러 연계된 과정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시발단이라고 표현된 조직도 있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국가기관 플러스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그 시민들까지 유리한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적폐 중에 적폐고 이거를 군이 단순히 지금 뭐 국정원이 한 일이니까 우리는 시켜서 한 일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처럼 이게 국정원의 적폐청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일이 지금 그렇죠. 드러난 것처럼 군 내부도 지금 군 내부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예. 자기들도 스스로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냐, 언제 누가 왜 만들었냐, 지금 왜 이렇게 그런 움직임 늘어나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고려대학교에 이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무슨 이런 과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가 굉장히 커트라인도 높고요. 거의 100%다 취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 학생들을 지금 뭐 언급해서 무슨 의혹을 제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미래의 사이버전에 대한 수요 내지 걱정 내지 대비는 쭉 해왔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원래 주어진 그 임무대로 일을 하게 했어야지. 그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렇게 정권을 찬양하고 반대 정권을 무슨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이런 일에 동원해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라고 해놨더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심리전을.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죠. 예.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530 부대원. 이게 무슨 간첩 조직 같아요. 말도. 530, 503 비슷하죠? 예. 503은 뭐예요? 모르세요? 몰라요. 530 심리전단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503 조직이죠. 그 서울구치소 전단. 네, 뭐 어찌됐건. 근데 이 530 심리전단 요 문제만 따로 이게 떼가지고 이게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원세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원세훈 부정선거 게이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든 선거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 게이트로 가야 되고 그 맥락에서 사실은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수사를 굉장히 왜곡 축소시켜서 대충 하고 지금 다 법적 처리를 끝낸 예.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해서 다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밝혀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처벌, 응당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이걸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지금 그 현재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다음 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이 수사를 맡으면 보통 이제 이 검찰에서 제대로 안 할 때 특검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게 거의 지금 처벌이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전-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폭 이걸 이제 왜곡 축소를 시켜서 사건을 재판이 축소시켜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재판을 아하. 빨리 졸속으로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조금 전에 나왔듯이 뭐 그 전직 두 사령관 같은 경우에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이 다시 이걸 수사해서 아마 기소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재수사하는 겁니다.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 부분? 게다가 이거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중앙지검의 수사권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지금 이제 연재욱, 옥도경 뭐 이런 사람들은 전역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다시 불러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수사권이 없습니다. 지금 군검찰을 별도로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군검찰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어떤 의지가 있느냐. 예. 이미 본인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축소하고 말아먹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종훈 선생님 얘기하신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져서 그 수사권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이게 저는 예. 김기동 검사장이 했던 그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네. 그게 보통 군에서 벌어지는 그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 검찰,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합동수사단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군 과거에. 검찰과. 예, 병무비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잘 굉장히 몰라서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거의 전모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원세훈 전 원장이 왜 국정원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런 안보 라인 출신도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명박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양반이 그 국정원장 갈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뭐 안보 외교 전문가도 아닌 사람, 또 국정원 출신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다가 또 왔어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게다가 예. 무슨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처음에 굉장히 황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뭐 오자마자 굉장히 독재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전행을 하고 인사도 뭐 제 마음대로 하고 이때 그 해외 그 담당자들 60명 불러들여가지고 다 자기 사람으로 심는 바람에 이른바 휴민트가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자, 그런 것을 하고 결국 이분이 계속 한 게 뭐냐, 이 양반이 계속 한 게 뭐냐 하면 국내 정치에만 집중해서 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 혼자 단독으로 이게 과연 그걸 했겠느냐는 거죠.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없대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직의 측근이자 복심으로 통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문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리 꽂은 사람이 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퀄 그러니까 원세훈 이거 한 몸통이라고 봐야 되는 이명박 거죠. 원세훈 게이트다. 예, 아하. 한 몸통으로 보고 이거를 정의를 하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봐야지 이게 교통정리가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합수단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권력형 비리에 마지막 설거지를 해준 게 검찰이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별일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검찰 명예훼손을 걸면 그러면은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대에서 나중에 그때 다 수사 받았다. 그때 다 괜찮은 걸로 나왔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논리 구조를 빼려면 지금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건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처럼 검찰도 스스로 적폐청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검찰도 또 연루되어 있네. 네. 그리고 이 사안으로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일이고 잘못된 얘기긴 한데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냐, 요걸 한번 이제 따져보면 일단은 심리전단의 어떤 공세 당사자인 뭐 이를테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안 문건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속 죽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미지 어떤 그런 이 피해를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이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 댓글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벌이면 이 좌익 교수나 그런 국정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욕적으로 딸을 강간하겠다는 그런 수까지 해서 심리적으로 정말 피폐해지게 만듭니다. 이런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오프라인으로 설명하자면 군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일반 민간인을 세워놓고 총칼로 찌르기 연습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반 국민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또 하나는 이들이 활동하는 여러 공론장이 다 붕괴됩니다. 그런 험악한 말과 공격적인 단어들을 커뮤니티가 다 무너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대응도 하지만 그래서 붕괴되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예산 지금 드러난 것들도 수십억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들이 받아가는 월급이나 이런 거 또 계산하면은 몇백억 그리고 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여기에 허비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기회비용으로 우리는 대북 방첩에 대한 그런 휴민트도 다 붕괴되고 시스템이 다 붕괴돼서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이렇게 국가가 입은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의 얘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 사이드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왔을 때는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다 이게. 그렇죠. 원세훈 씨는 스스로 아마 이명박 씨를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분이 그 독특한 성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새칭 잘 나가는 공무원이 아니었거든요. 예, 별명 원따루라고 아주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식사를 뭐 같이 할 사람도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었고 어떠하고 알려져 있고 또 한직을 전전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고속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시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장관까지 하고 그 후에 국정원장까지 했다고 하면 원세훈 씨가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나 어떤 의도도 어떻게 하면 저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할까였을 것이 뭐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를 원세훈 한 사람을 뭐 악마로 만들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분 선생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어떤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되는 과정부터 원세훈 석연치 봐주기가 않았었는데.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공작이 의심이 됐고 그냥 법원조차도 파기환송심을 계속 질질 끌어가면서 몇 년을 끌다가 오히려 지금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 됐는데요. 그렇죠. 원세훈 씨는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어떤 추가 기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증거를 또 추가로 제출함을 통해서
그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사이버 사령관들은 지금 확정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조치가 없이 특별법이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법리 검토에 의한 조치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게 되면 대번에 들고 나올 게 일사부재리다. 우리는 이미 한번 똑같은 문제로 그렇죠.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MB는 어떻게 될까요? MB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좀 어렵지 않겠네요. 당장 수사를 착수해서 뭐 소환해가지고 뭐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 내부에 남아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흔적이 나올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씨가 대표적으로 한 게 국정원장 독대를 부활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걸 왜 했을까? 무슨 보고를 받았을까? 알겠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개입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정점에 MB가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의 감정은 마지막 수순까지 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국정원 TF의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 쪽에 이걸 또 만들었을까를 예. 생각을 해보면 예비팀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팀? 예. 그러니까 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활동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포착되거나 했을 때 활동에 좀 지장이 좀 초래됐을 때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비슷하게 존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정원 예산이 글로 다 들어가서 실제로 그 국정원 일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부가 뭐 한 만 몇천 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재욱이나 옥도경 전 그 사령관들을 이제 형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빅데이터를 돌려보니 뭐 한 3만 건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그 수정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전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정원 TF가 하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찌됐건 특수활동비가 1년에 뭐 한 거의 요즘은 한 1,800억 정도 국방부로 넘어가거든요. 예, 군 정보 활동에 쓰라고 국정원에서 넘기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활용을 해서 국정원 TF가 이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예.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을 건네고 그러는 게 구조적으로 맞는 건가요? 원래 예산 편성 원칙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일이죠.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하도록 그 활동에 투입되는 게 예산인데 사실은 과거 그 일종의 독재 정권의 유산인데요. 이게 내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는 국방정보본부라는 조직이 있고 이게 이제 합참정보본부까지 겸하고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또 그 정보본부와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형체는 뭐 하는 건지 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부 인력은 계속 충원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지금도 들어보니까 뭐가 돌아가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도 여전히 뭐 뭔가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국정원 예산이 여전히 들어가서 쓰이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돈이 들어가는 이상 그 돈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당연히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원장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검찰 출신이 가거나 또 군 출신이 가거나 이제 남재준 씨가 대표적이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좀 강화되는 현상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이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 타이트한 조직이 서로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의 댓글 공작 당시에서부터 그 뒤에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수습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똑같은 류의 변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이거를 수습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과정에서도 역시 동일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국정원의 자, 고재열 기자님, 이게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왜 사이버 사령부 얘기는 아직 안 나오냐? 결국 나왔네요. 예. 뭐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이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100여 명이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에 인터넷에서
12,000번 넘는 이제 정치 데크를 달았는데 이 사이버 사령부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11년 30억, 2012년 42억, 2013년 예. 55억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단장이 유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윗선 개입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받으면 이게 드러난 지금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감히 국정원이 관여하는 이 일에 개입도 못했다. 그러니까 국방부로는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이것은 이제 국정원이 직접 관할해서 갔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최강 변호사님, 그때 네. 당시에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의 개인적 일탈. 예. 이게 그 야당이나 이제 시민사회운동 단체에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무슨 개인적 일탈이냐.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범죄고 어딘가의 기획팀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그 국정원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자체로 미래의 어떤 가능한 사이버 전쟁 예. 뭐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만들어진 조직이 군 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갖고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형이 이미 내려졌거나 예. 또 이제 그 당시 530 심리전단 그 사이버 사령부의 이제 핵심 그 조직이죠. 예. 거기서 주로 이제 댓글 작업을 이제 한 거로 되어 있는 그 심리전단의 그 단장. 예. 단장 경우에는 뭐 지난 2월 달에 이제 지금 항소심에서도 지금 그거 지금 형량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유죄로 지금 이제 판단을 지금 받은 상태긴 한데 이게 지금 형량이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국방부가 발표하기는 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보고만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재욱하고 옥도경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전직 사령관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연재욱 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실형을 별로 이렇게 살질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그 집행유예 상태에서 2016년인가요? 또 그걸 하죠. 그러니까 한화에 또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한화에 또 그 무슨 고문으로 취직을 해서 그때 또 논란을 좀 빚기도 했었고 게다가 이 연재욱 그 전 사령관이 이른바 독일 사관학교파 독사파 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좀 상당히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완전히 지금 사실은 다시 수사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왜 군에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그 국정원 내 심리전 네, 사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있었나? 뭐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예. 정도로 생소한 조직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또 그 뒤에 취재된 바에 의하면 조직을 계속 확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럼 뭘 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국정원에서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산하에 생각보다 많은 조직을 두고 있었다. 예. 그리고 단순히 댓글 공작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작을 함께 진행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이미 국정원과 사이버사 간에는 연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흔적들이 자꾸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한겨레 이제 신문에서도 그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안 해주고 무슨 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하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고 이것이 국정원이 그동안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렇다면 이 사이버 사령부 전체의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사이버 사령관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보고 라인과 지시 라인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 평론가님,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원 TF, 개혁 TF,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국정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지난 9년 동안 당신들이 국내 정치에 도대체 어떻게 개입을 했어? 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었어? 하면서 이제 국정원 내부를 샅샅이 뒤집어서 끄집어내는 건데 사실 어찌 보면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에 예산 지원됐던 거, 이거 보도도 났었고 일부 이제 확인이 됐죠, 그 부분. 관련자들이 네. 이제 그 유죄를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가는 파이프라인 말고 사이버 사령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